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갚을 빚만 늘어나 쓸 돈이 없다. 이 중장년층뿐만이 아니라 20, 30대 젊은이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전셋값은 폭등하고요. 일자리도 불안하고 실질 소득은 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갚을 능력이 더 있다고 봐야 하는 정부가 빚을 더 내서 경기를 살려야 할까요? 이 통화정책을 통한 부양은 할 만큼 했으니 정부의 빚을 늘려서 재정을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들까지도 나옵니다. 아직 정부 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40% 안팎이라 여유가 있다고 이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계부채를 더 늘렸다가는요, 감당 못할 부메랑이 올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빚을 갚을 능력을 기존의 신용도나 금융기록이 아니라 인성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끕니다. 대출을 신청한 사람의 취향이나 습관 등을 보고요, 평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빌려줬던 돈을 갚는 비중도 꽤 된다고 합니다. 서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은행들에게도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갚답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은 집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전셋값이 계속 오르니까 좀 싼 집으로라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내 집 마련, 꼭 맞는 대출 정책은을 주제로 전문가 모시고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전화 상담도 해보고 상황에 꼭 맞는 대출 상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정말 초저금리죠. 연 1%대까지 내려왔는데 은행 상품을 뭘 이용해야 할지 모두 고민입니다. 지금 예금 적금만 바라보지는 말고 좀 눈을 넓게 한번 살펴보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 초저금리 시대 종잣돈 굴리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계속 달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 장중에 2099.97포인트를 찍었었습니다. 예. 2011년 7월 이후에 거의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잠깐 찍었었는데 2100은 넘지 못했고요. 네. 결국 2098.92 플러스 11.1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근접했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코스닥도 플러스 7.37포인트, 689.39포인트로 끝났는데요. 오늘 외국인 양측은 다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소는 한 2,8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는 549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네. 오히려 기관은 양시장을 다 매도를 좀 일관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한 1,160억 정도 나왔는데 이 물량 자체를 외국인이 좀 받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하게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은 오늘 화학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의약품 쪽이 올랐다는 거. 이 정도를 볼 수 있겠고, 기존하고 같이 이제 증권주하고 건설주가 시장을 앞에서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계속 오르는 그런 장세인 건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했죠. 네. 안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올렸던 부분도 일조를 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실적 부분에서 좀 의구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권주라든가 건설주가 먼저 치고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외적인 어떤 영향보다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 자체가 많이 작용하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네. 그 같은 경우도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화학주들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적 시즌이고요. 예. 우리도 그런데 일단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좋게 내놓으면서 발동을 걸면서 여타 다른 업종들도 실적 괜찮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오늘도 이제 수출입 지표가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예전에 미국하고 같이 이제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뭔가 예.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뭐 증시 같은 부양책이라든가 뭐 이런 긍정적인 쪽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안 좋은 부분 자체를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 또는 부양책이 나오는 강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유, 화학, 조선 뭐 이런 주들 정말 바닥을 계속 깐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잖아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갈까요? 이걸 이제 보통 보게 되면 기저효과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기저효과. 그러니까 예. 워낙 앞에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야라기보다는 더 나빠질 건 없을 거야라는 네. 그런 인식이 작용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앞보다는 좋아질 거라는 실적 기대감 그리고 수급이 개선되는 부분, 이 부분이 주가 올라가는 거에 작용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종목군이 치고 나가서 네. 주도군을 잡기는 좀 어려운 자리죠. 아무래도 실적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하지만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다 보면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밑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적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그동안 우리 증시를 압박한 요인들도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좀 많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대외적인 악재 부분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흔들렸던 게 미국 쪽인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자체가 올해 안에는 어렵다라는 기조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그쪽 사정이야 저희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 지켜봐야 되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사실 미국 눈치를 좀 보면서 어떤 사후 약방문적인 정책을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면을 보다 보면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내적으로도 보게 되면 정책 모멘텀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화 완화 예. 정책이라든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기조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발적인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네. 좀 시장 자체는 좀 업사이드 쪽으로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온 오르는 것만큼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다시 또 스팸 전화, 문자 이런 게 참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근데 광고 메일을 받지 않으려면은 뭐 로그인 해라. 뭐 이쪽으로 수신 거부 전화를 해라. 이런 그 문자가 있잖아요. 문구가. 네.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바뀌는 건가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이메일 열어보면은 굉장히 이제 스팸성. 네. 내지는 이제 그게 대부분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회원을 가입하면서 정보 제공 동의를 하는 바람에. 예. 그렇게 된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받기 싫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대부분 메일 밑에 보면은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네. 뭘 클릭. 눌러라 이런 예. 단추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눌러서 한 번에 수신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그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을 해서 일단 로그인부터 해라.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막상 로그인을 하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최근 거 문제가 없는데 정말 10년 전, 20년 전에 썼던 네. 아이디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또 확인하려고 이메일 번호를 또 예. 쓰고 하다 보면은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아마 대부분, 많아요. 예. 네.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게 불법입니다. 현재 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보면은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라. 물론 원클릭으로 수신 거부를 하게 해라.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간편하게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그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이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법 위반인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3개사에 대해서 이제 시정 조치를 취했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고 수신 거부를 원할 때 홈페이지 로그인을 의무화한 케이스인데요. 네. 이런 신용카드 3개사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금융회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이 스팸성 이메일, 광고성 네. 이메일을 보내는 모든 업체에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워낙 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일이 다
뭐 적발이 되지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 케이스에 한해서 이렇게 시정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은 지금 금융회사뿐 아니라 다른 일반 기업도 아직도 그런 식으로 복잡한 이 수신 거부 절차를 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랑 인터넷진흥원에서도요, 이 네. 이메일 광고만 전송하는 사업자들에게 이걸 간소화하라, 안 그러면 네. 과태료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하나하나 다 걸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뭐 조그만 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일일이 여기까지는 이제 단속의 손길이 뻗치지가 않으니까 네. 막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아마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은 네.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근데 대부분 그냥 하다 지치고 귀찮아서 그냥 그냥 삭제해버리고 말지 그런 경우 다음에 또 네. 받고 삭제하고 또 받고 삭제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때 그 스팸 전화번호를 옆에다가 다 적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집요함을 살려서 이번에도 한번 좀 제가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스마트폰 하루에 한 몇 시간을 안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 예. 보는 자는 시간 말고는 사실 옆에 늘 두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몇 시간을 보는지 저도 정확히 그건 아닌데 저도 이렇게 체크해보면 나도 약간 중독성이 있는 거 아닌가. 안 보면은 없으면 어쩐지, 불안하니까요. 예. 그렇죠. 걸어가면서도 보게 되더라고요. 예,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정도차는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중독 증사라고 보여지는데 뭐 우리 같은 성인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제 청소년들이 더 문제거든요. 네. 이번에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정보화진흥원하고 이게 매년 조사를 합니다. 10살부터 59세 이하까지 스마트폰 이용자 15,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를 이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보니까 그 10대 청소년의 29.2%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이 중독 위험군이 29.2%, 작년도 조사 때보다 3.7%포인트가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이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3년 연속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연령별로 봤을 땐 당연히 10대가 인터넷 중독 증상이 제일 많고요. 말씀드린 대로 29.2%, 20대는 19.6%, 30대는 11%, 50대로 가면 이제 4.8%까지 낮아지긴 하는데 예.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군에 속하는 경우가 아마 자가 진단도 가능할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면서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예. 또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하는 경우, 또 좀 심하면 없으면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중독 증상, 위험군에 속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 위험군에 속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비율이 대부분 50% 이상으로 지금 나왔고요.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높고 연령대별로 보면은 중학생이 가장 높은 걸로 나옵니다. 네. 중학생이 33%니까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3명 중 1명은 이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맞벌이 가정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또 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전에 게임 중독, 뭐 인터넷 중독 이런 것보다 사실 더 심각한 중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기기 자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지 대책 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정부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위험군에 이제 속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치료를 원할 경우에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 이런 이제 대책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아마 이 자녀를 키우시는 특히 이제 예. 학생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스마트폰을 뺏고 옛날 우리 피처폰을 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네, 그럴 수도 또 없고. 막상 예. 그렇게 하려니까 요즘은 또 이 아이들끼리 또 반에서도 심지어 네. 카톡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죠. 의견 네. 주고받고 학교에서도 카톡으로 무슨 이 예. 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예. 다 쓰는데 우리 애만 이걸 안 줄래니까 학수하면 또 왕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뒤처지는 애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아마 부모님들이 다 고민을 할 텐데 참 딜레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일본 직장인들이 네. 퇴직 이후에도 대부분 자기가 근무했던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일본의 노지리
상토시 피델리티하고 아마 제휴하는 회사 같은데요. 네. 거기 그 투자교육연구소가 이번에 그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지난 1월하고 2월에 퇴직금을 수령한 60에서 65세 퇴직자 8,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네. 조사 대상자의 24.3%가 정년 퇴직 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네요. 네, 취업도 그리고 되고, 예. 그리고 막 퇴직을 한 60세하고 61세 같은 경우는 정년 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38%, 35%나 됐다는 건데 아마 이런 네.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약직이라든가 네. 뭐 이런 형태로 물론 적은 임금을 받겠죠. 그 회사에서 이제 재취업을 해가지고 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굉장히 참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네. 이제 정년 연장도 앞두고 있고, 대부분 하지만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이제 그만두는 현실인데, 그 사실은 숙련도와 노하우와 이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을 좀 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적은 급여를 주더라도 네. 그 회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태혁이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김우빈다운 연기 누가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일은 제가 해야죠. IS 동서처럼. 건설에 대한 A부터 Z 시스템. 이것이 IS 동서의 완벽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건설회사 IS 동서.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은 집입니다. 지금 집과 일자리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집 문제 중에서 오늘은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2부에 마련이 돼 있는데요. 전셋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면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 꼭 맞는 대출 정책은으로 전문가들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생생경제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 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응암동 재개발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합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재개발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주민들의 그 열악한 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나 열악됐고 노후도가 너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다시 주민들과 합심해서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5월 9일 날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까지 수립총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 은평구가 굉장히 그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옛날에 휴전선과 가깝다. 사실 상팔선 문산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그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그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앞으로는 여기가 지금 전망은 굉장히 좋거든요. 앞에는 불광천이 흐르고 뒤에는 그 북한산 줄긴 백년산이 있고 해가지고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서울 시내에서 좀 저렴한 아파트가 형성될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조합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예, 조합원님들은 이제 요번에 감정평가를 전부 다 이렇게 내보냈는데 감정평가 너무 적다. 그 대신 감정가가 얕은 만큼 결국은 아파트 분양가가 또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도 가격만 많이 받길 바라는 그런 그 조합원들이 많이 계신데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재개발의 발전을 해서 추후에 좋은 삶의 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재개발 얘기가 나온 게 조금 됐는데요. 지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같이 사업을 진행했던 건설사가 사업 진행을 이제 계속 미루게 되고 그러다가는 시공사가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좀 지연되는 동안 땅값 변화라던가 그런 게 혹시 있었나요? 공시지가 자체적으로도 계속 이제 상승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이 땅값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응암동 재개발 구역 현장이었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2015년 삶의 질 높이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우리는요 마음 놓고 살 집이 필요하다고요. 제발 살 집 좀 주세요.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우리 주택시장의 문제는 무엇? 예, 다소 코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발 살집 좀 주세요. 이게 우리 많은 분들의 정말 희망이 아닐까, 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봄, 여름에는 집 문제 얘기를 해봅니다. 심층적이고도 또 연속적으로 짚어보는 프로젝트 집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집을 마련할 때 그렇다면 꼭 맞는 대출 상품은 어떤 것일지, 지금 대출 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집앤잡 자문위원으로 계신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봄 기운 돈다 그러는데 부동산 시장에 진짜 좀 많이 온기가 도나요? 실제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서 네. 거래량으로 보자면 예년 수준만큼 좀 성장하는 게 아닌가 기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예. 이참에 집 사야 하나 고민도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통계를 좀 보자면 네. 2006년 주택 거래량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로 올 1분기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1분기 동안에만 27만여 건이 전국적으로 주택이 거래가 돼서 국토교통부 발표 이후로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금리도 싸고 그렇죠. 전세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 사시는 분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특히 지방 쪽보다 그동안 몇 년 경기가 좋지 않았던 서울 수도권 쪽의 거래가 많이 늘었고요. 좀 저렴한 주택 찾는 실속 거래가 많다 보니까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상품들, 좀 더 싼 주택들의 거래가 확실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배경은 일단 저금리와 전세값의 고공행진, 이렇게 주관식으로 답을 써야 되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핵심적인 요인인데요. 일단은 전세 금액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금 인상분조차도 계속 대출을 통해서 메꿔줘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돈을 좀 더 빌려서 주거 정착을 해야겠다 고민하시는 무주택 세대주분들 늘어나신 것이 절대적인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금리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돈도 좀 빌리기 쉬워지고 갚는 이자의 상환 부담도 확실히 줄어들어서 이참에 좀 집을 사자 거래량 당분간은 좀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금리가 언제까지 갈까요? 네, 일단은 예상한 것보다는 미국 쪽의 기준금리 인상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유지될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시차의 차이만 있을 뿐 이후에 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늘어났을 때
본인이 네. 그에 대응하실 수 있는지는 확실히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겁이 나는데 실제로 고민 많이 하시고요. 저희 상담 주신 청취자 한 분을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성함은 저 시연이 엄마로 불러달라고 하셨네요. 시연이 엄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상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신가요? 성동구 성수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전세 1억 5천에 살고 있어요. 전세로,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전세를 기간 되면은 좀 올리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전세로 한 2천 정도까지는 올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살아야지 했는데 네, 집주인은 이제 전세를 올리는 걸 바라지 않고 네. 월세로 매달 30만 원씩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보를 받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나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월세 30만 원씩 낸다면 요즘 신축 빌라들이 정말 많이 주변에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빌라를 좀 또 한번 보러도 가고 알아봤는데 네. 기본 빌라들의 가격대가 한 3억에서 3억 2천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정도 방 3개짜리를 보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세 기간은 지금 얼마나 남으셨어요? 전세 기간은 이제 한 3달 정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진짜 지금 고민이 최절정이실 것 같은데.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네, 대출을 받으시려면은 그러면은 지금 보증금 1억 5천이 있으시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네, 그렇죠. 네. 대출을 받는다면 이제 못해도 1억 5천 정도는 받아야 되고 네. 가능하면 전세를 다시 찾고 싶지만 원체 없어요. 그렇죠. 전세 매물 자체가 정말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빌라를 사는 게 맞는지 뭐 전세를 좀 더 알아봐야 하는지 아니면 주인 말대로 월세라도 내면서 그냥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연이 엄마의 고민을 잘 들어봤고요. 지금 전문가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규정 연구위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짜 생생한 고민인데요. 네,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좀 전세금을 계속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고 또 자녀분도 좀 혹시 어리셔서 이제 장기간 좀 주거 정책이 필요하신 연령대이시니까 이 경우에는 최근에 저는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무리한 투자는 아니고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거주할 한 채를 마련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의사결정은 지금처럼 뭐 지원책도 많고 금리도 싼 좀 정부의 정책금리 상품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활용해서 내 집 마련 검토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말씀을 몇 가지 들으면 LTV 수준이 거의 50% 정도를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 이제 소득 말씀은 정확하게 안 하셨지만 소득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갚는 부담이 이후에 더 늘어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합당한 수준에서 대출 규모는 조금 낮추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겠고요. 자산 대비해서 혹은 뭐 집값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추천을 하세요? 사실 뭐 이게 원칙은 없습니다만 일단 LTV, DTI 전부 저는 한 40%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비용만 쓰시는 게 아니라 소득 중에 다른 생활 비용도 워낙 요즘 또 비용이 많이 지출되시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는 수준의 대출이면 이후에 금리 상승기에 좀 대응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LTV가 그렇게 또 과도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황금성이나 이런 것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정도를 이제 제안 드리고 있고 말씀하실 때 이제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연립빌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자녀 한 명 있는 젊은 가족들이 살기에 좀 적정한 상품 중에 하나긴 하지만 아파트 등의 상품에 비해서는 확실히
상품의 선호도도 좀 떨어지고 감가상각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집값 나중에 상승의 그런 게 가능성도 있죠. 훨씬 낮기 때문에 네. 그런 상품 고르실 때는 확실히 좀 수요 기반이 탄탄한 곳 아니면 좀 신중하셔야 할 필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는 조금 염려되는 네.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네. 저도 그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빌라나 뭐 연립 이런 그 상품들은 많이 나오는데 조금 싸다고 해서 내 집으로 사는 것이 적절할까? 그렇죠. 당장 네. 활용하시기에는 아무래도 구입자금 부담이 낮아서 많이 접근하실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나중에 팔 때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이 네. 되는 경우가 많고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매매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네.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시되 만약에 그런 상품을 고르시게 된다면 주변에 뭐 근거리에 이제 역세권 거리에 뭐 출퇴근 업무지구가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 네. 좀 집을 사는 수요가 확실히 좀 갖춰져 있는 예. 지역이다라고 하면 좀 더 그런 리스크를 조금 보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시연이 엄마께서는 고민이 더 늘어나시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 여러 가지 변수를 짚어주셨어요. 이 사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위원님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나중에 환금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고 물론 이제 역세권이나 이런 지역이라면은 어느 정도 수요가 항상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다가요. 이 내 집 마련한 대출과 관련된 궁금한 점 또 이거 상담해보고 싶다 이런 사연이 있으시면은요. 문자로 바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보 이용료 5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 샵의 0945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은요.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연이 길어질 경우에는 저희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오셔서요. 집앤잡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비공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올려주시면은요. 비공개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진짜로 생생한 고민.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이렇게 반전세로 바꿔달라고 하고 아예 월세로 가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보증금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돈인데 다달이 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돈이라 그걸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어떨까? 각 그 상황마다는 다를 텐데요. 지금 이 시연이 엄마 같은 경우 말고요. 많이 좀 문의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일단 방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세 보증금을 더 높일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네. 커지니까 알아서 일부 그냥 반전세를 돌리시는 경우가 최근엔 좀 네. 많고요. 대신 이제 여유 자금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집 구매로 아예 좀 전환하시는 경우가 요즘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상품의 금리 자체도 전세 자금 대출 받는 금리나 네. 요즘 정책 상품 활용했을 때 주택 담보 대출 금리나 비슷하거나 오히려 싼 상품들도 나와 있는 실정이어서 네. 그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내 집 마련이 더 주거 비용 측면이나 장기적인 이제 자산 보유 확장 면에서 유리하신 경우들도 나오고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쓰신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주택담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1.5%대 네. 지금 장기 20년 쓰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도 네. 있고 앞으로 이제 정부가 내놓겠다고 예고한 뭐 1%대 네. 초저금리 은행 대출 상품도 그렇죠. 있고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일단은 전세의 경우에는 사실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긴 하지만 내 집이 생기는 건 아니어서 계속 그렇죠. 2년 단위로 새 집, 예. 살 집을 구해야 한다는 위험성이 좀 있고 주택담보대출 이용해서 집을 사실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통제하실 수 있다면 집을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네. 이런 장점들이 좀 있겠고요. 대신 이제 집값이 그래도 좀 떨어지지 않거나 오르거나 할 수 네. 있는 상품을 고르시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집 사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세금도 들어가고, 네. 뭐 수리 비용이나 유지 예. 보수 비용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대 비용으로 들어갔을 때도 내 소득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예.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그런 거 기꺼이 낼 수 있으니까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대부분은 진짜 그 말씀하셨지만 대출을 끼지 않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대출 없이 내 자산만으로 집을 사는 거는 지금 가격 수준을 생각했을 때는 네. 거의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집 한 채 마련하려면 월급을 꼬박 뭐 10년 이상 모아야 된다는 통계들도 예. 지금 뭐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집이 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를 일단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자녀가 생기면서 어린 자녀가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한 6년, 네. 10년 정도는 한 곳에서 정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 이제 주택의 필요도가 높아져 있는가. 그리고 지금 대출을 일정 부분 빌려서 금리가 만약에 올라서 이자 부담, 상환 부담이 2배 이상 좀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갚으면서 버틸 수 있는가를 좀 네. 판단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전에 저희가 한번 겪은 적이 있죠. 하우스 푸어 대란이라고 네. 대출 통해서 집 빌리셨다가 집도 안 팔리고 집값은 떨어지고 그렇죠. 대출은 막 남아있고 예. 이런 분들 늘어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실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무주택자분들은 좀 주거 안정 측면을 좀 더 좀 높은 비중을 두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금이 적기 중에 적기일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여러분은 지금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두 번째 시간이고요. 내 집 마련 꼭 맞는 대출 정책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집을 사야 하나?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출까지 받으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장,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 또는 거주를 위한 설계부터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까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는 특급 찬스도 드립니다. 컨설팅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네,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오늘은 내 집 마련 꼭 맞는 대출 정책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세난과 저금리의 합작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저금리에 지원도 많을 때 집을 좀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대출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요. 네. 예. 대출을 앞으로 금리가 올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겠지만 딱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는가 이런 것도 고민이 좀 많이 되잖아요. 예. 보통 이제 어떤 대출을 받아야지 되는지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가 주택기금을 활용해서 공급하는 정책금리 상품들은 소득의 제한이라던가 주택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 제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네. 대신 근데 이제 장기 고정금리로 좀 저렴하게 그렇죠. 안전하게 좀 쓰실 수 있는 거라서 네. 특히 이제 수익 공유형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 상품 출시 때보다는 최근에 좀 사용 빈도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1.5%대 저금리로 20년간 장기 동안 쓰실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정책금리 상품은 쓰실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되다 보니 좀 고소득자셔도 아니면 주택 금액이 좀 높은 경우에도 대출을 저렴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은행 공유형 모기지 같은 것들을 지금 신규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죠. 은행의 수익 공유형 대출 상품 앞서 말씀드린 그 1%대 초저금리 상품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그래서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정책금리 상품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은 이제 은행에서 내놓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 제한이라던가 주택의 가격이나 면적 제한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폭넓게 열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다른 현장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오세욱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입니다. 팀장님, 지금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대출 지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품들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저희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그 국민주택 기금과 연계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있고요. 디딤돌 대출. 그다음에 예, 보금자리 론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시중은행에서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적격 대출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가장 이제 궁금하고 자격이 궁금한데요. 아까도 먼저 말씀을 잠깐 해 주셨던데, 예. 금리가 낮을수록 조건은 까다로워집니다. 그죠? 그렇겠죠. 예, 요 세 가지 상품이 기본적으로 다 9억 이하의 주택이고, 이제 예. 디딤돌은 이제 6억 이하, 이렇게 예. 좀 점점 낮아지는데, 금리는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이 가장 유리합니다. 여러 가지 소득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금리는 가장 유리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최저 2.0에서 예. 3% 초반까지. 금리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좀 아주 낮은 2.0대부터 3%대까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 공유형, 네.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은행 그 수익 공유형이 사실 이제 무기한 이제 연기된 상태이다 보니까 예.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는 가장 막강한 최저금리겠죠. 예, 얼마나 되죠? 그 금리가요? 디딤돌 대출이 2.0부터 예. 3% 초반. 아니, 예, 은행 공유형 같은 경우. 그거는 지금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연기돼서 아직 금리에 대해서는 결정이 된 게 없고요. 상품 출시 자체가 지금 네. 보류가 된 상황이니까 없는 예. 거니까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론이 이제 두 번째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이제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이제 처분 조건입니다. 3년 이내 처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 주택이 있는 분이 한 채를 더 사가고 기존 주택은 전세를 놓는다든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요게 현재 2.85에서 3.1% 이 정도 금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격 대출은 이제 주택수 제한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9억 이하의 주택이면 되고요. 네. 요건 이제 2.9에서 3% 후반까지 금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것은 보금자리론 중에서 전자약정을 하고 또는 이제 전자등기로 이제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코스트가 이제 세이브가 되니까 예. 그런 절약된 금리를 고객분들한테 돌려주는 아낌이 보금자리론이라고 있습니다. 아낌이 보금자리론이요? 조금 더 아낀다는 우대를 뜻이죠.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예. 이제 2.75%부터 금리가 시작이 됩니다. 팀장님, 근데 이 금리도 중요한데 예. 이게 다 낮다고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기본적으로 공사 상품은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원금을 10년이 예. 됐든 30년이 됐든 그 그렇죠. 기간 안에 꾸준히 갚아내기 때문에 네. 금리가 낮다고 덜커덕 상품을 선택하실 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상환 능력 등을 감안을 해갖고 좀 이게 매월 상환 원리금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네.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보면 디딤돌 대출보다 금리는 약간 높죠. 네. 그죠? 이런데 공사 고유의 상품이다 보니까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출 초기에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네. 신혼부부들 이제 지금 막 경제활동을 시작을 해서 전세로 사느니 내 집을 레버리지를 일으켜갖고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사시겠다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수입이 적으니까 지금은 조금씩 갚아나가지만 네. 나중에 많이 갚을 경제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 20년. 예. 그러한 상환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그런 상환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체증식 상환 예. 방식이 디딤돌 대출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나눠서 갚는 거군요. 예. 디딤돌 대출은 예. 정액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런 상환 능력들도 감안을 해서 알겠습니다. 상품을 좀 구조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대1로 대출 상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한국주택금융 홈페이지에서 네. 고객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네. 공인증서 갖고 그다음에 콜센터 1688-8114로 네.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 창구에 가셔서 문의하셔도 네. 되고요. 예. 그다음 적격 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적격 대출은 시중은행 어디에나 16개 어디 영업점에서나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오세욱 팀장님께 대출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집엔잡 프로젝트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집편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내 집 마련 꼭 맞는 대출 정책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워낙 잘 짚어주셔서 내 능력에 맞는 상품을 잘 고르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그 20, 30대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 예. 젊은 층이 지금 집을 살 때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증식으로 나중에 부담이 늘어나는 건 괜찮은데 지금 부담이 많은 채로 집을 사도 괜찮은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네, 일단 방금도 지적하신 예. 것처럼 원리금을 균등 분할해서 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반 자산 규모가 적고 소득이 적을 때는 대응하기가 네. 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거치식 상품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활용하실 필요는 있는데 요즘 가계부채 대응 정책 때문에 점점 거치식 상품이나 그렇죠. 변동금리 예. 상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 상품을 좀 찾는 점검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엔잡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집편입니다. 두 번째 시간 내 집 마련 꼭 맞는 대출 정책은 이라는 주제로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 특별기획 프로젝트 집엔잡.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